2026년 1월 13일, 오늘 우리가 함께 아주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이후경 박사의 2026 신경증 뇌과학적 바이오타입에 따른 임상적용 매뉴얼입니다. 네, 사실 저희 청취자께서 이 자료를 보내주셨을 때 제목만 보고는 조금 겁을 먹었거든요. 그렇죠. 좀 전문적으로 보이죠? 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근데 막상 읽어보니까 이게 그냥 의사들만 보는 그런 지침서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나 불안해, 우울해 이렇게 말했던 마음의 고통들을 이제는 그냥 증상만 보고 판단하는 시대가 끝났다는 그런 선언문처럼 느껴졌어요. 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마치 심장이 아플 때 그냥 감으로 진단하는 게 아니라 심전도를 찍어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뇌 회로를 직접 들여다보고 문제의 뿌리를 찾아내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 키워드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대분기, 영어로는 Great Bifurcation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대분기요? 네, 지난 거의 100년 동안 정신의학에서는 DSM이라는 진단 편람을 써왔어요. 이건 뭐냐면 환자 말을 듣고 행동을 관찰해서 이런 증상들이 있으니 우울증이네요.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주는 뭐랄까 현상학적인 방식이었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제는 fMRI 같은 뇌영상 기술이랑 인공지능이 워낙 발전해서 겉으로 보이는 증상이 아니라 그 증상을 만들어내는 뇌의 생물학적인 고장, 그러니까 바이오 타입을 직접 찾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동차가 덜덜거릴 때 덜덜거림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엔진을 열어보는 거군요. 와, 비유가 정말 정확하시네요. 그 중심에 바로 스탠포드 대학의 6대 바이오 타입 연구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우경 박사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더요? 증상 철학이라는 아주 독창적인 관점을 더하는데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신경증을 그냥 뇌 오작동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한 개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랑 마주했을 때 터져나오는 몸의 비명으로 해석하거든요. 몸의 비명이요? 와. 네, 과학과 인문학이 정말 제대로 만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몸의 비명이라는 표현이 정말 강렬하게 와닿네요. 그럼 그 비명을 지르게 되는 과정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이 박사님은 우리가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던데요. 공격, 소용, 회피.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성격 테스트 같은 게 아니라 구체적인 뇌회로 문제랑 딱 연결된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우선 공격형 반응은 뭔가요? 말 그대로 스트레스라는 적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서 힘으로 제압하려는 유형입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통제하고 이겨내려고 막 애쓰는 거죠.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뇌에서 위험 경보를 울리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게 바로 6대 바이오 타입 중 하나인 N타입, 그러니까 부정적 정서 유형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이 공격이 항상 성공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스트레스 앞에서 이겨내려는 노력이 좌절됐을 때 뇌는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돼요. 잠깐만요. 그럼 공황장애라는 게 그냥 이유 없이 불안이 팍 찾아오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이겨내려던 뇌의 공격 시도가 처참하게 실패하면서 시스템 전체가 그냥 다운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아주 좋은 비유예요. 통제하려던 시도가 실패하면서 이제는 통제 불가능한 죽음의 공포 그 자체가 뇌를 장악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공황장애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반응이 수용형인데요. 수용형. 네, 이건 스트레스를 밖으로 밀어내지 않고 내 안으로 가져와서 다 내 탓이요 하면서 끌어안는 유형입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이라는 부위가 과도하게 활성화돼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요?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DMN은 우리가 보통 멍 때릴 때 활성화되는 뇌의 휴식 회로, 공회전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뇌가 쉬는 상태? 네. 그런데 이 수용형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즉 D타입 바이오 타입은 이 휴식 모드가 고장난 겁니다. 쉬어야 할 때 쉬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과거의 실수를 곱씹고 미래의 걱정을 되새김질하는 거죠. 이걸 반추라고 부릅니다. 반추. 네. 엔진을 껐는데도 공회전이 안 멈추는 차처럼 뇌의 에너지가 불필요한 생각의 소음에 전부 소모되는 상태. 이후경 박사는 이게 바로 우울증의 핵심이라고 통찰하는 겁니다. 기억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현재를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생각의 엔진이 꺼지질 않는 거군요. 듣기만 해도 지치네요. 그럼 마지막 회피형은 정반대로 아예 시동을 걸 생각조차 안 하는 경우라고 보면 될까요? 비슷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자체를 그냥 외면하고
어떻게든 다른 곳으로 도망치려는 유형이죠. 도망친다. 네, 문제는 이분들이 도망치는 곳이 바로 즉각적인 쾌락이라는 점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들은 뇌의 보상회로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일상에서 즐거움이나 성취감을 거의 못 느끼는 P타입 바이오타입에 해당해요. 아, 마음속에 거대한 공허, 모이드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 공허를 채우려고 술, 마약, 도박, 쇼핑 같은 아주 강렬하고 즉각적인 외부 자극에 의존하게 됩니다. 더 자극적인 걸로. 그렇죠. 하지만 이런 쾌락은 아주 짧고 그 뒤엔 더 큰 공허가 찾아오죠. 결국 중독이라는 멈출 수 없는 셔틀버스에 올라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공격, 수용, 회피로 나뉘고 이게 각각 공황, 우울, 중독이랑 연결되고 또 그 배경에는 N, D, P타입 같은 뇌회로의 특징, 즉 바이오 타입이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6가지 뇌지도 바이오 타입을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인 것 같아요. 이 매뉴얼의 진짜 핵심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정신의학을 fMRI와 AI를 통해서 당신의 불안과 우울이 이 6가지 바이오 타입 중에 어디서 비롯됐는지 정확히 짚어냅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약을 주던 일괄 처방 시대는 이제 끝난 거죠. 네. 몇 가지를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N타입, 부정적 정서 유형은 비유하자면 경보음, 즉 편도체는 미친 듯이 울리는데 브레이크, 즉 전두엽이 고장난 자동차 같아요.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네, 아주 작은 위협에도 경보가 울리고 한번 울린 경보로 끌 수가 없으니까 그냥 패닉에 빠지는 겁니다. 그럼 S타입, 현저성 유형이라는 건 뭔가요? N타입이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둘 다 불안과 관련이 있지만 원인이 달라요. N타입이 외부의 위협에 대한 과잉 반응이라면 S타입은 내 몸 내부의 신호에 대한 오역에 가깝습니다. 오역이요. 예를 들면 커피를 마셔서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걸 이러다 심장이 터져 죽을지도 몰라 하는 파국적인 신호로 잘못 해석하는 거죠. 네, 뇌가 내 몸의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회로에 문제가 생겨서 사소한 신체 변화를 생존의 위협으로 오탐지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럼 정리가 되네요. N타입은 외부의 실제 위협에 대한 경보 시스템이 과열된 거고 S타입은 내 몸 안의 작은 신호를 뇌가 오해해서 비상벨을 울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외부 경보냐, 내부 오작동이냐 이 차이네요.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D타입, 디폴트 모드 유형은 생각의 과잉, 생각의 늪에 빠진 상태고요. C타입, 인지 조절 유형은 또 조금 다릅니다. 네? 이건 인지적 브레이크 파열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원치 않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강박증이 대표적이에요. 내가 문을 잠갔나 하는 생각이 한번 들면 머리로는 그럴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생각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생각의 삭제 버튼이 고장난 거군요. 네, 그런 셈입니다. P타입 긍정적 정서 유형은 아까 말씀하신 즐거움을 못 느끼는 공허의 상태였고요. 마지막 A타입 주의력 유형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A타입은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브레인 포그를 겪는 경우입니다. 집중력을 유지하는 뇌의 네트워크에 결함이 생긴 건데요. 브레인 포그. 네. 그래서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멍하니 실수를 반복해서 성인 ADHD로 오진되기도 쉽습니다. 중요한 건 이 6가지 바이오 타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치료의 접근법이랑 우선순위도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렇게 뇌를 6가지 타입으로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다는 건 결국 치료법도 완전히 개인화된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우울하시군요, 이 약 드세요 하는 방식은 이제 정말 옛날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매뉴얼에서는 각 바이오 타입별로 가장 효과적인 치료 로드맵을 제시해요. 예를 들어서 경보 시스템 문제인 N타입과 S타입은 1순위 치료가 약물입니다. 약물이 먼저군요. 네. 일단 약물로 그 시끄러운 경보음, 즉 편도체를 줄여서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거든요. 그 다음에 2순위로 RTMS, 그러니까 경두계 자기자극술 같은 기계 치료를 통해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전두엽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거죠. 하지만 생각과잉 문제인 D타입은 좀 다릅니다. 이 유형은 전통적인 항우울제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기계 치료가 1순위로 권장돼요. 기계 치료가 1순위요? 네, 특히 이 매뉴얼에서 강조하는 세인티 프로토콜은 정말 혁명적입니다. 세인트 프로토콜이요? 저도 그 부분을 읽고 정말 놀랐습니다. 기존에 6주 걸리던 치료를 단 5일로 압축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거의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원리는 정밀 타격입니다.
기존의 TMS 치료가 대략 이쯤 어딘가에 우울증 회로가 있겠지 하고 넓은 범위의 자기장 자극을 줬다면 세인티 프로토콜은 먼저 개인별 fMRI를 찍어요. 아, 개인별로? 네. 그래서 우울증을 일으키는 핵심 회로랑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두피 위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한 점에 아주 강력한 자극을 집중적으로 가하는 거죠. 와, 비유하자면 산불을 끄려고 헬기로 물을 넓게 뿌리는 게 아니라 발화 지점을 정확히 찾아내서 소화기로 직접 끄는 방식이랄까요?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래서 치료 저항성 우울증, 그러니까 약이 듣지 않는 환자들에게 90%가 넘는 관해율을 보였다는 건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뇌회로라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거기에 공급되는 연료 문제까지 다룬다는 점이었어요. 대사정신의학이라는 개념 말이에요. 맞습니다. 뇌도 결국 에너지를 사용해서 작동하는 기관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관점이죠. 특히 공허와 중독을 겪는 P타입 환자들의 뇌는 에너지 효율이 극도로 떨어진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아, 연료 효율이 안 좋은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케톤 생성 식이요법, 즉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지방 섭취를 늘려서 뇌에 더 효율적인 연료인 케톤을 공급해주는 식단이 1순위 치료법으로 제시됩니다. 식단이요? 네. 심지어 원래 비만 치료제로 쓰이던 GLP-1 작용제, 싹센다 같은 약물들이 뇌의 보상회로 자체를 안정시켜서 알코올이나 마약, 갈망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고요. 와, 이제는 뇌의 배선 문제뿐만 아니라 발전소와 전력 공급 시스템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단계에 이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뇌라는 하드웨어를 최신 기술로 수리하고 연료까지 최고급으로 넣어줬어요. 그럼 이제 끝난 걸까요? 하하. 이우경 박사님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죠.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 즉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렸다고요. 네, 바로 주체의 역할이 전면에 등장하는 지점입니다. 박사님은 3단계 지침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규칙, rules입니다. 규칙. 네, 스트레스로 인해서 예측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뇌를 위해 아주 기본적인 생물학적 법을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카페인과 알코올 완전히 차단하기처럼요. 이건 뇌에게 세상은 아직 예측 가능한 곳이야라는 믿음을 되찾아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2단계가 일념, 원 포인트네스였죠. 이건 약간 명상 훈련에 가까워 보였어요. 맞습니다. 내면에서 소리치는 그 고통스러운 감정의 소음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에 감각 하나에 오롯이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아, 예를 들어 불안이 밀려올 때 불안하다, 미치겠다 이렇게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대신 그냥 코끝을 스치는 들숨과 날숨이라는 감각 자체에만 머물러 보는 거죠. 그냥 감각에만. 네, 혹은 불안하다고 뭉뚱그려 말하는 대신 심장에 빨리 뛴다, 손바닥에 땀이 난다처럼 지금 몸이 느끼는 감각에 구체적인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뇌가 내리는 파국적인 예측의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을 관찰하는 주체가 되는 연습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규칙을 통해 뇌의 안정성을 되찾고 일념을 통해 감각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다. 그런데 솔직히 마지막 3단계, 이해, 언더스탠딩은 조금 이상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아, 어떤 점에서요? 뇌회로가 안정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내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게 이게 쉽게 와닿지는 커디는요. 마치 자동차를 고쳤더니 운전 실력이 저절로 늘어나는 것처럼 들려서요. 이 이해라는 단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생각을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리고 그게 바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절로 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렇죠. 네, 비유를 이어가자면 이전까지는 엔진 소음이랑 경보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내비게이션 소리를 전혀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 하드웨어를 수리하고 규칙을 세웠다는 건 그 끔찍한 소음들을 줄였다는 뜻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비게이션이 원래 무슨 말을 하고 있었지? 하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최소한의 고요함과 여유가 생긴 거죠. 소음이 줄어든 상태군요. 네, 증상이라는 소음에 묻혀있던 진짜 메시지를 해독할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내 공황장애는 사실 나에게 어떤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경고하고 있었을까? 내 우울은 어떤 상실을 애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을까 하고요. 증상을 없애야 할 대적이 아니라 내 삶의 진실을 알려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단계. 그것이 바로 이해입니다. 아, 그런 의미군요. 시끄러운 소음을 걷어내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신호를 들을 수 있게 된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내 뇌의 회로 지도, 즉 바이오 타입을 손에 들고 고장난 부품을 최신 기술로 수리한 뒤에
그렇죠. 세인트나 약물처럼요. 네. 그리고 새로운 운영체제, 그러니까 규칙과 일념을 설치하고 최종적으로 나만의 삶의 의미, 즉 이해라는 고유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것과 같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과학적 정밀함으로 하드웨어를 복구하고 그 안정된 기반 위에서 깊은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죠. 오늘 우리는 2026년의 정신의학이 뇌라는 기계와 그 안에 나라는 주체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치료하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 매뉴얼을 덮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마음의 증상들이 어쩌면 약점이 아니라 내 뇌가 나에게 보내는 가장 정직한 신호일 수 있겠다는 것. 네, 그리고 그 신호를 해독할 때 비로소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될 기회가 열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이 매뉴얼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우리는 이제 뇌회로라는 기계의 결함을 과학기술로 아주 정밀하게 수리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완벽하게 수리된 기계 안에서 작동하는 나라는 존재, 이른바 기계 속의 유령, 고스트 인 더 머신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당신의 뇌라는 하드웨어가 최적의 상태로 세팅되었을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이라는 소프트웨어에 어떤 의미와 목적을 코딩하시겠습니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